온체인 데이터 분석 막 이렇게 하면서 너무 무거운 이 주제긴 한데 너무 깊게 온체인 데이터는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않을 거고 우리가 이 투자할 때 도움이 되는 정도 수준으로 이해를 하면 좋겠다.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메시지 드릴 건데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요즘 이게 막 뒤숭숭 하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리고 이번 주에는 또 루나 건 때문에 그것이 알고 싶다에 또 출연을 하고 한 2주 전에는 NFT로 또 그것이 알고 싶다 나왔고 이런 것들이 한 몇 주 연속 막 계속 나오는데요. 어쨌든 간에 시장의 분위기는 작년하고는 사뭇 다르긴 합니다. 마치 시장 분위기는 언제랑 좀 비슷한 것 같으냐면 한 2018년도 하반기 정도 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네. 그런 느낌인데 우리가 사이클은 돌고 돌아가지고요. 그런 와중에도 좀 이제 그 시그널과 이 어떤 소음을 구분할 줄 알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유럽의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이 앙드레 코스톨라니가요, 투자자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난 지금까지 80여 년간을 증권계에 몸담아 왔지만 장기적으로 성공한 단기 투자자를 본 적이 없다. 은행과 브로커들은 고객을 단기 투자자로 만들기 위해서 사실 베레볼 수단을 다 쓴다라는 거거든요. 특히 그 주변에 이 암호화폐 쪽으로 투자를 하러 들어오시는 분들이 의외로 저는 몰랐는데 이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무조건 단기 투자로 접근해야 되는 자산이다라는 인식을 하고 들어오신 분이 되게 많더라고요. 변동성이 너무 크고 장기적으로는 뭐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그 타이밍 잘 맞춰가지고 단기 투자하고 빨리 빠져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들어오신 분 되게 많고 그게 맞는 걸 또 착각하고 들어오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그런 거래를 반복하다 보면 한두 번 정도는 운 좋게 따더라도 이 시장에 이제 좀 남아있으면 남아있을수록 결국은 손실을 많이 봐요. 뭐 이번에 뭐 루나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좀 손실을 본 분들이 뭐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결국은 루나로 꽤 많은 수익을 작년에 봤던 분들인데 비슷한 방법으로 계속 이렇게 뭐 샀다 팔아 하다 보면 결국은 이제 그 자기 잔고가 줄어든다는 걸 느껴지실 겁니다. 첫 번째는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는 비트코인 이 펀더멘털이 과연 살아있는가를 좀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은 가격은 어쨌든 간 우리가 딱 봤는데 비트코인만 보더라도 작년에 얼마 정도 갔었죠? 11월 달에 한 뭐 6천, 7천 갔었구나. 그때 대비해서 한 절반 정도 가격이니까 네, 많이 빠졌죠, 가격이. 그리고 다른 알트코인들은 거의 80에서 90% 빠졌어요. 정말 많이 단기간에 빠졌던 것 같아요. 클레이튼 같은 경우도 한 90% 정도 빠진 것 같고, 솔라나도 많이 빠진 것 같고, 어쨌든 간에 뭐, 루나는 뭐 그 이상으로 빠졌고, 대부분의 알트코인들은 고점 대비해서 한 80에서 90% 정도 빠졌는데, 그럼 이게 굉장히 싼 가격이다라고 또 판단한 것도 오판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알트코인 또 99%까지 많이 빠졌었으니까 지난 사이클들을 보면 이게 바닥이 아닐 수도 있고 지금부터 또 10분의 1더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시장에서 가장 뭐 대장주라고 하는 비트코인의 펀더멘털이 살아 있는지를 좀 보면 좋은데 어떤 지표를 좀 보면 좋겠냐라는 거죠. 그리고 좀 오늘 같은 경우는 뭐 블록체인이나 뭐 디지털 자산에 너무 이런 그 거룩한 얘기들이나 이런 그 뭐 학문적인 얘기들을 굳이 다 빼고 오로지 좀 우리가 좀 투자 관점에서 좀 보는 얘기들을 좀 편하게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히 좀 자료들도 좀 만들어 봤습니다. 근데 그럼 이제 우리가 펀더멘털이라고 하는 것들은 주식은 뭐예요? 주식은 그 기업의 매출과 수익을 많이 내면은 그 펀더멘털이 좋은 거잖아요. 주식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기업이 수익을 잘 내고 있으면 장기적인 가치를 좋게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즘과 같이 시장에 막 유동성이 확 줄어드는 시기 같은 경우는 저도 스타트업을 운영합니다만 이 VC들이라고 하는 투자사들이 돈이 다 메말라 가지고요. 더 이상의 투자 자금이 작년이나 재작년만큼 만들어 놓은 거죠. 기업의 투자 자금이. 근데 그러면서 이제 그런 투자사들은 이 기업이 매출과 수익을 잘 내고 있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그럼 우리가 암호화폐를 볼 때도 그런 관점으로 보면 좋은데
그 암호화폐마다 사실은 그 암호화폐 지향하는 펀드매도 다를 수 있는데요. 어차피 이 시장은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현재 가격 추세도 다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펀더멘털은 과연 건강한가? 이런 관점에서 보면 좋은데 이게 뭘까요, 그러면? 비트코인의 펀더멘털은 뭘까요? 두 가지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는 그 비트코인 네트워크, 우리가 뭐 블록체인이라고 하면 그 보안성, 뭐 데이터 무결성 이런 여러 가지 장점들을 얘기하잖아요. 뭐 탈중앙성. 결국은 탈중앙화된 상태로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되게 강해지고 있냐 이거를 봐야겠죠. 비트코인에서의 펀드멘트는 그런 거죠. 비트코인이 매출을 내는 하나의 기업은 아니니까요. 그거에서 우리가 보는 지표들이 있어요. 이제 가장 확실한 지표는 이 비트코인이라는 네트워크를 해킹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인데요. 이게 계속 증가하고 있으면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되게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킹을 당할 확률이 되게 줄어드는 거죠. 우리가 뭐 블록체인이라고 하면 무조건 다 안전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경향이 있죠, 사실은. 근데 이제 이 블록체인 어떤 메인넷 뜯어보면 그 이 탈중앙성이 되게 약한 것들이 있죠. 또 탈중앙성이 아니더라도 그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해킹을 당하기 위해서 되게 작은 비용을 들어서도 해킹 당할 수 있는 그 블록체인 되게 위험한 거거든요. 뭐 최근에 우리가 그걸 경험했잖아요. 작년까지는 어떤 블록체인이 되게 그 마케팅적인 흥행만 잘하면 된다라고 생각해서 이런 부분은 좀 약하게 봤는데 최근에 루나의 사태를 보면서 루나의 가격이 되게 하락하다 보니까 그 루나가 있는 그 테라 블록체인 블록체인 자체의 네트워크의 보안성도 굉장히 취약해지는 상황까지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그 네트워크가 거의 그 네트워크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하는 팀들이 거의 뭐 수행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네트워크 해킹 당하면 블록체인으로 가치가 없으니까. 그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그걸 보는 지표는 우리 해시레이트라고 하는 지표죠. 그러니까 채굴자들이 얼마나 이 네트워크에 많이 참여하고 있냐라는 건데요.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은 이게 떨어졌잖아요. 근데 이 해시레이트라고 하는 이 채굴자들이 많이 참여하는 것들은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역대 최대치로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 2020년도 초 대비해서 거의 2배 정도 성장을 했죠. 그럼 여기 가운데 여기 이게 막 급격히 하락할 때 있잖아요. 요때가 언제겠어요? 요때는 작년 이제 4월 달쯤에 비트코인 가격이 되게 폭락할 때 있었잖아요. 폭락할 때 뭐 테슬라가 뭐 환경 문제 때문에 비트코인 결제를 취소하고 중국에서 채굴장들을 이제 금지하고 막 이런 사태가 요때 있었어요. 급격할 때. 채굴장들이 요때까지만 해도 글로벌에서 한 70% 정도를 중국에서 다 채굴이 이루어졌었는데 중국이 채굴을 다 금지해 버리니까 이 채굴 파워 급격히 감소해져 버리잖아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어떤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있어서는 되게 위험한 하나의 포인트였던 거죠. 실제로 가격도 하락됐고요. 근데 이렇게 채굴이 하락된 것들을 나머지 이렇게 상승하잖아요. 요게 이제 미국에서 이 채굴장들이 미국 쪽으로 되게 많이 이동했어요. 미국의 채굴 파워 비중들이 거의 지금 글로벌에서 꽤 높은 비중까지 올라갔거든요. 오히려 이제 건전한 채굴의 어떤 환경으로 바뀌었다고 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가격은 좀 떨어졌지만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점점점 채굴자들이 더 많이 참여하면서 네트워크의 보안성은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좀 요 표를 통해서 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뭐 다른 애도 다 채굴 파워 높아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다른 우리 비트코인을 하드포크에서 나와서 거의 비트코인을 앞서겠다고 많이 주장했던 비트코인 캐시나 비트코인 SV 같은 프로젝트들, 똑같은 POW 프로젝트들의 채굴 파워들을 보면 어리게 계속 감소해요. 이렇게 이 네트워크가 계속 약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네트워크를 그 해킹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계속 줄어든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트워크 장악. 이거는 이 네트워크가 되게 강해진다 보기 힘든 거예요.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는 2017년도에 비트코인 하드포크에서 나왔는데 계속 줄어들잖아요. 여기 우하향 보이시죠? 이런 것들은 이 펀더멘털이 나아지고 있다고 보기 힘든 거죠. 이런 거는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관점에서 안 좋은 거죠. 똑같이 비트코인 캐시를 다시 하드포크에서 나왔던 비트코인 SV를 보면 똑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계속 우하향이잖아요. 2018년도에 SV가 나왔었는데 그 당시 굉장히 핫했었는데 본인이 진짜 사토시가 추구하는 바를 하겠다고 나왔던 코인이죠.
쭉 우하향이잖아요. 여기서부터는 거의 거의 바닥을 기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처음에 봤던 것처럼 네트워크가 약해지고 있다. 펀더멘털이 좋아지지 않고 있다. 그에 비해서는 비트코인은 이렇게 가고 있다. 이건 되게 중요한 포인트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용자 수를 보면 될 것 같아요. 당연하죠. 왜냐하면은 비트코인은 특히 이제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이 네트워크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사용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특히 비트코인은 이제 P2P로 거래하는 하나의 그 화폐의 어떤 대안적인 수단으로서 사용되는 어떤 한쪽 면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더 많이 거래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비트코인 지갑수를 계속 더 많이 만들고 있으면 이것은 가격이 단기적으로 하락하더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 펀더멘털이 살아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요거는 이제 그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이제 이거 활성 지갑수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딱 가만히 가지고 있는 지갑수만이 아니라 지난 24시간 동안 비트코인을 주고 받았던 그런 지갑의 개수 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게 또 이제 이 시간이 지나면서 잠시 일시적인 변동들은 존재를 하나 기본적으로 우상향해 가면서 지갑 개수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은 단기적인 하락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되게 양호한 모습을 보여가고 있다. 다른 코인들도 한번 보면요. 비트코인 캐시. 이건 우리 아까 해시레이트에서도 되게 부정적인 면을 봤는데 이 활성화 지갑수에서도 보시면 되게 스탯하잖아요. 늘어나지 않죠. 증가하지 않잖아요. 이런 이제 어떤 그 네트워크 환경이면 이거는 지금 좋은 환경이라고 보기 힘든 거죠. 그래서 본인이 또 좋아하는 일정 코인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관점으로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는 첫 번째가 이제 우리가 지금 가격이 이렇게 하고 시장 분위기 안 좋더라도 어떤 펀더멘털 살아 있는가라는 관점을 봤으면 두 번째는 이게 되게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아마존의 그 CEO가 그 매번 주주들 레터를 쓸 때 매번 들어가는 하나의 문장이 장기적인 시각으로 봐야 된다. 장기적인 시각으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맨 처음에 얘기했지만 특히 이 암호화폐 시장은 단기 트레이딩을 이 시장은 단기 트레이딩이 맞다라는 생각으로 기본적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시각을 되게 가지기가 사실 쉽진 않아요. 그리고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자꾸 루나를 오늘 언급해서 좀 그렇긴 한데요. 루나를 가지고 있다가 본인도 모르게 가격이 폭락해서 자산이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런 자산을 또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이 장기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거 되게 중요하고요. 이 옆에 그 적립식 투자를 되게 좋아하는 분 중에 이소래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그 중국에서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이기도 합니다. 이오스를 되게 좋아해가지고요. 이오스도 많이 투자했던 분이긴 한데 그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적립식 투자 종목을 정할 때 단 한 가지의 가장 중요한 기준을 정하면 뭐냐면 그 장기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종목이어야 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비트코인 다루고 있긴 하죠. 다른 알트코인들 하지 않고. 그러면 이제 그 장기적인 시각을 하면서 제가 좀 이 크립토 시장의 좀 특징 중에 하나는 어쨌거나 우리가 과거의 이 패턴과 이 비트코인 이 4년에 한 번씩 일어나는 반감기라는 기본적인 수요 공급의 특징 때문에 이 마켓은 그 사이클이 되게 빠르다는 거예요. 이게 4년에 한 번씩의 상승과 하락이 크기만 좀 다를 뿐이지 4년에 한 번씩 계속 돌아오고 계속 이제 쌓게 돌고 있는 거죠. 이 4년 사이클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고 해서 앞으로 그럼 4년 사이클이 아닐 거냐. 근데 이게 비트코인의 공급에 대한 정책이 픽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은 좀 틀어질 수가 있긴 하겠으나 조금 멀어졌다가 조금 당겨졌다가 기본적인 이 사이클은 견제를 할 거라고 좀 보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제 좀 이렇게 하락장이 오면서 기존 전통시장에 있는 애널리스트들이나 플레이어들은 조금 쫄고 있는 면이 있어요. 뭐냐면 그들은 하락장을 크게 경험하지 못했거든요. 2009년도에 그 리먼 브로더스 사태를 겪어보지 못했던 세대들은 지금의 이제 이렇게 긴축이 되면서 하락의 위험이 오는 거 쫄리는 거죠.
근데 크립토 시장은 이 4년의 사이클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어쨌든 간에 이 사이클 안에서 계속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그러면 4년 사이클을 보는데 무조건 뭐 4년만 기다리면은 무조건 다 수익을 내냐? 그렇게 이게 또 호락호락하진 않죠. 그러니까 새로운 사이클이 이게 4년마다 오게 되면 그 새로운 테크 트렌드를 기반으로 와요. 그리고 폭발적으로 성장한 암호화폐가 자리를 잡아요. 그들이 어떤 내러티브 스토리를 가지고 등장을 하거든요. 뭐 이번 지난 시즌 같은 경우는 NFT가 뭐 그런 존재였죠. NFT, 그다음에 뭐 디파이 그리고 뭐 다오도 살짝 봤었고, 메타버스 진도 봤었고요. 그런 어떤 새로운 테크를 가지고 등장하는 거고, 그리고 그들 중 사실은 또 상당수는 그 사이클에서 다 사라져요. 다음 사이클이 올 때는 걔네들의 존재는 또 찾아보기 좀 힘들어요. 그걸 한번 제가 한번 쭉 데이터를 한번 살짝 뽑아봤어요.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기 좋도록. 이게 결국 무엇을 투자할 것인가라는 관점인데요. 자, 뽑아보기 전에 하나 그리고 이걸 내가 이제 그냥 재미있는 표현으로 그냥 써봤어요. 네. 뭐 동일하지 않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상당수는 이제 이렇게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크게 이제 상승장, 사이클이라고 표현을 하면 상승장 사이클에는 불장과 배어장이 있죠. 2013년, 14년에 굉장히 불장이 왔었죠. 굉장히 그 상승장이 왔었어요. 이때는 이 코인들 종류들을 보면 비트코인의 자리를 이렇게 차지하지 못했을 때거든요. 비트코인조차도 없어질지 모른다라는 이제 그런 어떤 믿음이 존재할 때였으니까. 그래서 뭐 XRP 우리가 알고 있는 리플도 저 당시에 나왔었고, 그 메이드라고 하는 메이드 쉐이프라고 하는 프로젝트, 뭐 피어코인, 다양한 이제 어떤 비트코인조차 자리를 못 잡았었기 때문에 그를 좀 앞서려고 하는 프로젝트들이 좀 많이 등장을 했었고요. 그리고 많이 없어졌죠. 그리고 2017년도, 18년도 요때 이것도 아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때는 이제 전체 흐름이 그 비트코인을 하드포크 해가지고 비트코인을 앞서겠다라는 것보다는 내가 뭐 제2의 비트코인이 되겠다 이런 존재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뭐 비트코인 캐시, 비트코인 골드, 뭐 BSB 이런 친구들이 이때 굉장한 하이프를 가지고 많이 성장을 했었죠. 이따 뒤에 숫자들은 뒤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뒤에 없어 대부분 그 뒤에는 뭐 존재가 좀 희박해졌고요. 그럼 작년은 어떻게 되냐? 작년은 이렇게 표현하지 않는데 플레이어들이 굳이 보면 그 이더리움의 어떤 아류들의 향연이긴 했죠. 우리가 레이어 1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그래서 뭐 바이낸스 체인 BSC라고 하는 뭐 솔라나 그리고 뭐 좀 문제 이렇게 루나 그다음에 아발란체 뭐 국내 클레이튼까지 이런 이더리움의 어떤 아류들, 이더리움을 대체하려고 나왔던 많은 이제 레이어 프로젝트들이 작년과 재작년을 장식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과거 패턴대로 만약에 비슷한 기간으로 간다면 반감기가 있는 2024년쯤에는 또 한 번에 뭔가가 이렇게 올 수도 있을 텐데 그때는 뭐가 주도할 것인가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그러면 과거에 한번 저걸 한번 쭉 보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이 장을 얘기할 때 뭐였냐면은 장기적인 시각을 가져야 된다였고 무엇을 투자해야 되는가에서 이소래라는 이제 그 중국에서 비트코인 가장 많이 가지신 분이 이런 얘기 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적립식 투자나 장기 투자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가능한 자산에만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거였는데 우리가 한번 과거를 쭉 이제 뭐 짧지 않은 과거를 한번 보면 2023년도 12월 달은 어떤 달이었냐면 거의 뭐 이때는 한 달에 거의 10배 정도의 가격이 상승했었을 때거든요. 한 달에 10배 정도. 엄청난 상승이 일어났으니까 그때도 막 뭐 완전 대중은 아니었지만 개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플레이어들이 이 시장에 막 들어왔었죠. 이때 이제 탑 20 가장 인기를 끌었던 20개의 코인들이 요 리스트에 있어요. 대부분 생소하지 않나요, 여러분? 걔네들 어떻게 됐냐면 다음 사이클이 2017년도 12월 정도였는데 2017년도였죠. 비트코인은 10배 정도 가격이 상승했죠. 라이트코인이 있죠. 라이트코인 또한 3배 정도
올랐고요. 여러분들 아시는 리플 또 한 5배 정도 상승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모든 4위부터 20위까지 16개 코인들은 여기 보시다시피 그 2013년도 이후에 4년 동안 작게는 마이너스 48%부터 대부분은 마이너스 97%까지 갔고 그 중에 3개는 아예 시장에 사라졌어요. 이 2017년도요. 지금에서 보면 2017년도 가격에서 다시 한번 이 80%, 90%도 하락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그냥 없어졌다는 얘기죠. 2013년도에 탑 20을 했던 것 중에 20개 중에 17개는 그냥 지금 시점에서는 없어졌다. 그리고 그나마 비트코인하고 XRP 정도만 살아남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중에서 그 당시에는 굉장히 좋은 컨셉으로 나왔던 코인들 많아요. 퓨어 코인도 그렇고 뭐 이런 뭐 여긴 컬러드도 없네. 요 뒤에 메이드 셰프 나왔고 굉장히 좋은 비전과 좋은 팀으로 나왔던 코인들이 많은데 그걸 정말 제대로 고르지 않으면 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한 번 더 볼게요. 2017년도 12월 달 한번 볼게요. 2017년 12월 달은 그나마 좀 일반인들이 많이 들어왔던 때예요. 이때도 거의 이제 2017년도 불마켓의 정점이었거든요. 그때 탑 20을 딱 뽑아본 거예요. 좀 익숙한 코인이 좀 있긴 해요. 완전 사라지진 않았으니까. 그 중에 한번 그 면면을 보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 가격 좀 50% 빠졌다 보니까 현재 가격 기준으로 한 2.8배 정도 가격이 상승해 있죠. 2017년도에 가장 가격이 높았던 그때 기준으로 해서 2.8배 정도. 이더리움은 한 4배 정도고 나머지는 뭐 보시다시피 거의 초토화입니다. 비트코인 캐시 이 당시에 굉장히 그래도 핫했어요. 좋다고. 그래서 여기는 88%, 4년이 지난 지금입니다. XRP는 조금 올랐어요. 58%. 그래도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고요. 뭐 대시 마이너스 90%, 뭐 라이트코인 마이너스 35%, 비트코인 골드 마이너스 90%, 아이오타 이것도 그 뭐죠? 네. 이 당시 굉장히 많이 주목을 받았던 건데요. 대부분 면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면 20개 중에서 한 16개에서 17개 정도는 거의 뭐 엄청난 가격이 폭락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자산들에 투자를 해가지고 4년 뒤에 기대하기 쉽지 않겠죠. 근데 이걸 몇 면을 다 보더라도 굉장히 좋은 프로젝트 많아요. 그리고 좋은 비전을 가지고 있었던 거 많고, 물론 뭐 스캠도 있었지만, 굉장히 미래 가치가 높았던 프로젝트였죠. 그 당시에는. 근데 이제 뭐 비트코인 정도만 계속 유지하면서 우상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냥 요 표를 보면 아실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기준이거든요. 이거 2022년 5월 말 기준으로 이제 스냅샷 찍어 놓은 건데요. 역시 뭐 비트코인은 뭐 가장 1등으로 가고 있고요. 그리고 뭐 이더리움이 있고, 뭐 이번엔 좀 스테이블 코인이 많이 늘어났어요. 스테이블 코인 뭐 테더, USD 코인, 바이낸스의 스테이블 코인, 다이도 있고 그 다음에는 아까는 제가 굳이 표현할 이더리움의 아류라고 했던 이런 프로젝트들, 이더리움을 대체하려고 나왔던 프로젝트들이 대부분이 여기 노란색 칠해놓은 것들, 거의 하나의 플랫폼을 좀 지향하는 프로젝트들이죠. BNB, 카르다노, 솔라나, 폴카다, 아발란체 다뭐 시바이는 아니지만, 뭐 폴리곤은 뭐 레이어 1은 아니지만 어쨌건 그럼 2024년도에 이 중에서 과연 얼마나 지금 가치를 유지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에요. 사실 모르죠. 모르는데요. 그 과거의 여러 가지 면면을 봤을 때는 아마 뭐 큰 차이가 없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투자해야 되는지는 사실은 나오죠. 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정도라고 저는 현재 보고 있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지금 되게 암울하잖아요. 암울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을 것 같아요. 암울한데 2022년도에 지금은
뭐 작년에 그냥 그 알트코인을 어떤 형태로건 투자를 하셨던 분들은 지금은 거의 마이너스 70, 80, 90%가 아닌 사람이 잘 없을 거예요. 네, 어떤 형태로 알트 투자하셨다면 비트코인 투자하셔도 뭐 사실은 뭐 약간 하락률은 좀 보이긴 하죠. 그 지금 암울한데 지금보다 사실은 2018년도가 더 암울했었죠. 암울했고요. 지금은 그래도 뭐 주요 기관들이나 기업들이 이걸 가지고 많이 활용하는 것들만 나오고 있으니까 그때보다는 2014년도의 겨울이 훨씬 더 암울했었죠. 어쨌든 간에 우리가 상대적으로는 이전보다는 좀 암울하긴 하지만 그 과거보다는 훨씬 좋은 환경의 겨울을 맞닥뜨리고 있는 거고요. 그럼 우리는 지금 어떻게 투자를 계획을 하면 가장 베스트 할까? 이 부분을 나머지 세 번째 챕터에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질문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지금 비트코인을 사도 될까요? 뭐 적립식 투자 좋다라고 해서 뭐 꾸준히 적립식 구매를 하고 있는데 적립식 구매를 해도 지금 마이너스 30%인데 계속해도 될까? 이런 이제 고민들이나 퀘스천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적립식 구매는 이렇게 시장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예측지 못하는 상황에서 급격히 하락하거나 이 변동성을 가질 때 그러니까 분명히 나올 거기 때문에 이 투자 방법을 하는 것이고 그걸 한번 좀 지표를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는 우리가 저걸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이 그럼 과연 어디쯤에 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가격이 계속 왔다 갔다 했는데 그럼 지금 29,000불 정도의 비트코인 가격은 어느 수준인가? 가격만 봐서는 사실 알 수가 없어요. 가격만 봐서는. 이 보조 지표로 같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조 지표로 볼 수 있는 지표 중에서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는데 오늘은 그냥 MVRV 지표를 가지고 좀 얘기를 하고 이거를 참고를 해서 어떻게 장기 투자를 할 때 좀 도움이 될 거냐 이 관점으로 한번 볼게요. 이 MVRV 지표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여기 뭐 참여하신 분들 중에 나름 이 코인 시장에서 많이 또 그 내공을 쌓으신 분들이 이미 좀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런 면면을 보니까 그 아실 것 같은데 그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이제 온체인 지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이 주식과 다르게 개인 암호화폐 지갑들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 거래소에서 사고 파는 거 말고도 암호화폐 지갑 대 지갑으로 서로 주고받는 형태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그런 이제 지갑 대 지갑으로 주고받는 이 데이터들은 전 세계 누구나 다 볼 수 있고 이 데이터를 가공을 해가지고 투자에 좀 참고할 만하게 가공을 하는 지표들이 온체인 지표라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얘기 좀 들어보셨잖아요. 뭐 비트코인이 굉장히 많은 비트코인이 특정 고래 지갑에서 거래소에 있는 지갑으로 이동을 한다더라라는 막 이런 그 뭐 텔레그램 상의 메시지들 기사들 막 보지 않았어요? 근데 이것들은 누구나 다 이제 다 조회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대규모의 비트코인이 고래 지갑에서 거래소로 이동한다라는 건 뭐냐면 그 비트코인 살려고 비트코인을 보내진 않을 거 아니에요. 비트코인을 팔려고 거래소에 보내는 거니까 그러면 비트코인을 팔려고 수만 개의 비트코인이 거래소 이동한다는 얘기는 단기적으로 가격을 하락할 수 있다 그 메시지잖아요. 그렇게 다 해석을 좀 하는 거죠. 근데 이걸 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으면 또 그걸 이용해서 이제 또 뭐 그 하겠죠. 페이크도 막 쓰곤 하겠죠. 오늘 이 MVRV 지표는 네. MVRV 지표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 보자. 타락천사님이 계세요. 타락천사님이 저한테 비트코인을 1비트코인을 보낸 거예요. 근데 저한테 1비트코인을 보낼 때 가격이 만약에 3천만 원이라고 쳐요. 3천만 원. 근데 시간이 지나가지고 3개월 뒤에 딱 봤더니 비트코인 가격이 6천만 원이 돼 있는 거예요. 2배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MVRV 지표는 2예요, 2. 타락전사님이 나한테 비트코인을 보낸 시점 대비해서 특정 시간이 흘렀을 때 그 비트코인 가치 그러니까 그럼 너무 미래가 되니까 과거에 나한테 3천만 원을 비트코인 보냈는데 지금 6천만 원이면 현재 MVRV 지표는 2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뭐 타락전사님이 저한테만 비트코인을 보낸 게 아니라 전 세계 모두 비트코인을 보유한 사람들이 서로 다 지갑으로 주고받고 할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평균치를 잡아서
이 수치가 딱 나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볼게요. 이 MVRV 지표가 높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단기간에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타락전사님 나한테 비트코인을 3천만 원에 줬는데 갑자기 이제 비트코인이 9천만 원이 된 거예요. 9천만 원. 또는 1억 2천만 원이 된 거예요. 그럼 이게 4일 거 아니에요? 4? MVRV 지표가. MVRV 지표 단기간에 높아진다는 거는 약간 시장이 과열됐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고요. 반대로 3천만 원 나한테 줬는데 한 달 전에요. 지금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1,500만 원이 된 거예요. 그럼 절반으로 떨어졌잖아요. 그럼 0.5로 이렇게 환산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1 미만일 때 숫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뭔가 가격이 굉장히 많이 하락했다. 반대로 표현하면 뭐냐면 그 과매도했다. 바닥권이다. 과열이 아니라 과매도 너무 이제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숫자를 이제 보면서 이거를 이제 과거의 가격 데이터랑 이렇게 이제 매칭을 하면 재밌는 포인트들이 나와요. 제가 이제 요거는 그 크립토 퀀트에서 자료를 가져와서 거기 꼭지점들 좀 그려본 거예요. 그래서 그 데이터들을 계속 봤더니 요 빨간색 있는 요 색깔이 MVRV 지표가 3.7 이상이거든요. 3.7.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 3.7 이상으로 MVRV 지표가 오면 여지없이 비트코인 가격은 폭락을 하더라. 그러니까 그때가 단기 고점이었더라라는 게 이제 시간이 좀 지나고 데이터가 쌓이니까 어느 정도 여기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한번 볼게요. 이건 2013년도부터 지표니까 이때는 시장이 조금 더 덜 성숙했었을 때니까 변동성이 훨씬 더 컸었어요. 요 파란색 선이 MVRV 값이에요. 그리고 맨 위가 6이고요. 여기 빨간색 요 선부터가 3.7이에요. 그리고 여기 녹색 선이 1 미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2013년도 여기 상반기 때 MVRV 지표가 거의 6 가까이 가죠. 이때는 진짜 많이 갔네. 근데 이제 여기 약간 선행 지표거든요. 근데 요때 요 밑에 까만색이 비트코인 가격이에요. 이게 로그 함수로 돼 있어가지고 요때가 고점 갔다 바로 빠지죠. 네. 네, 빠지면 볼 수 있고 그해 10월 달도 마찬가지예요. 10월 달도 MVR 지표가 이때는 5 이상 갔었는데 바로 그냥 그 가격도 요때부터 하락으로 접어들죠. 빨간색 있는 것처럼. 그리고 이제 최근래 2018년도 같은 경우도 2018년도 1월, 2017년도 12월이 가장 과열했던 시기예요. 우리가 이 가격만 봐서는 이게 그 당시에 2만 불이 과열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동시에 보조지표로 MVRV 지표로 같이 딱 보면 이게 빨간색 선에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3.7이 넘어서서 야 그러면 이게 뭔가 과열일 수도 있겠다. 여지없이 요 빨간색 선에 이때는 5까지 갔네요. 찍고 MVRV 지표가 내려오고 가격도 바로 이렇게 떨어지죠. 시장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MVR 지표의 변동성은 줄어들어요. 2019년도 6월 달에 이때도 단기적으로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는데요. 이때는 3까지 안 갔었고 한 2.7 이때가 단기 고점을 하고 또 하락이 되고요. 이제 드디어 작년 4월 달 작년 2020년도 1월하고 2021년도 1월하고 2020년도 12월이 두 달간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었어요. 당시에 뭐 여러 기관들의 어떤 뭐 이 비트코인 매수도 있었고요. 거의 뭐 한 달 사이에 2배 이상 갔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 여지없이 MVR 지표가 거의 이제 빨간색 선 3.7을 넘어서죠. 요 기간 동안 작년 3월 정도에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은 그때가 이제 고점으로 터치하고 다시 내려와요. 내려오죠. 그러니까 우리 가격만 봤을 때는 작년 3월 가격이 고점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힘들잖아요. 더 갈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보조지표로 MVRV 지표를 보다 보면 이게 그래도 3.7이나 3을 넘어서면 약간은 조금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만약에 그 적립식 구매 형태로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MVR 지표를 좀 참고를 해가지고 3이 넘어설 때는
조금 구매 금액을 좀 줄여주는 스탠스를 취해준다든지 또는 일정 부분 수익을 실현한다든지 이런 행동도 나쁘지 않겠죠. 네. 같은 MVRV 지표예요. 요거는 이제 반대예요. 고점 말고 우리가 바닥권도 판단이 가능한 거죠. 여기 보면 우리가 여기 파란색 여기 음영 칠해 놓은 거 있잖아요. 요게 여기 이제 어떤 표시냐면요. 지금이 MVRV 지표가 1.2 정도 돼요. 1.26 정확히 어제 값으로 1.2인데 제가 과거에 1.2 정도의 값을 지녔던 모든 구간들을 다 체크해 본 거예요. 그러니까 2020년도 4월 달 맞죠? 4월 달 있었고 2020년도 2019년도 말 2019년도 한 4월 2018년도 말 요런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한 크게는 한 여덟 개 정도의 포인트가 과거에 1.2 정도의 수치였던 구간이에요. 1.2는 그냥 딱 그냥 쉽게 딱 무릎 정도의 구간이에요. 무릎 정도. 비트코인 가격에 있어서 무릎 이게 이 무릎이 이 떨어지는 과정에서의 발목까지 가기 전에 무릎일 수도 있고 발목을 갔다가 다시 어깨까지 가기 위한 무릎일 수도 있어요. 그 과거 데이터 보면 한번 표로 대략 이해될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2014년도 4월 달에 한번 있었고 2014년도 7월 달쯤에가 또 1.2였죠. 이때부터 급격히 또 하락이 돼서 1 미만으로 가잖아요. 1 미만은 완전 바닥권이에요. 그리고 다시 1.2로 넘어오죠. 요 기간이 한 18개월 정도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1.2로 올라오면 다시 큰 대상승장으로 넘어가는 패턴이었고요. 2018년도 12월 달이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혹독했던 크립토 겨울인데요. 이때도 크립토 겨울이 한 6개월 정도 지속됐거든요. 아니지. 아주 그치. 6개월 정도 지속됐어요. 여기 보면은 2019년도 여기 지금 제 마우스가 안 보이죠? 제 마우스를 저만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헷갈리겠구나. 이 표시한 방법 없나? 안 되네요. 네. 마우스 보여요? 제 마우스가? 누가 저기 보이군요. 네네, 다행입니다. 네. 이게 보이네. 신기하네. 2018년도가 여기 6개월이었어요. 1.2하고 1 미만으로 갔다가 여기 1. 그리고 요때는요. 2020년도 요때는 조금 이제 외부 환경이 있었죠.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폭락했다가 1 미만까지 갔다가요. 빠르게 회복했어요. 이건 3개월 정도 하다가 회복했거든요. 지금이 또 1.2잖아요. 그럼 지금 1.2는 1.2하고 바로 반등을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시장 환경상 1.2를 갔다가 다시 이렇게 어느 정도의 하락기 접어드는 이 밑으로 빠질 수도 있어요. 빠지더라도 이 과거처럼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1 미만으로는 안 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시장이 어느 정도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까지 내려오면 매수세가 엄청 붙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전만큼 쉽게 무너지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 하락장 추세에 있는 이 1.2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더 내려갔다가 몇 개월을 거치고 다시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 또 이렇게 많이 예측을 할 거기 때문에 안 가고 바로 올라갈 수도 있다. 이건 사실 알 수 없어요. 알면은 사실 뭐 이렇게 투자 안 하죠. 요런 좀 참고를 할 수 있는 그래프 있어요. 그러면 과연 이런 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제가 데이터를 한번 돌려봤는데 과거에 그러면 1.2였던 구간이 한 6, 7개 되는데 이때부터 적립식 구매를 시작을 했으면 어떤 수익률이 나왔을까? 얼마만큼 기간 만에 수익률이 나왔을까? 이런 생각들. 근데 저는 생각할 때 이 1.2라는 구간은 조금 더 바닥 구간으로 가기 전 단계이기도 하고요. 바닥으로 갔다가 본격적으로 상승장이 가기 전에 1.2이기도 하기 때문에
어쨌건 간에 요 구간의 적립식 구매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분할로 매수를 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효율적인 투자 방법이긴 해요. 그리고 생각보다 빠른 기간 안에 그 수익을 좀 더 실현할 수도 있고, 어차피 완전 장기 투자자들한테는 뭐 이게 1.2에서 사든 뭐 2에서 사든 뭐 상관없죠. 요런 포인트고요. 네. 그러면 그 MVRB가 1.2일 때 맞다, 죄송합니다. 적립식 구매를 시작했으면 수익률이 어땠을까를 한번 볼게요. 요거 혹시 보이시나요? 지금 화면? 이것도 혹시 화면 보이시면 네, 보이죠? 네. 이 투박해요, 이거는. 제가 잠깐만요. 보통 그 정식 구매나 이렇게 장기 투자를 할 때 한 3년 정도를 미니멈으로 생각해라 라고 많이 해요. 3년 정도. 그 얘기는 가장 보수적으로 얘기한 숫자예요. 3년 정도면 웬만한 구간에서 시작을 하더라도 꽤 높은 수익률을 전환하는 시기이긴 하거든요. 네, 3년 정도면. 그러니까 작년에 이 시장에 들어왔던 플레이어들한테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어요. 올해 안에 뭔가 수익을 내려고 너무 무리해서 투자하지 말아라고 얘기 많이 했죠. 왜냐하면 이미 어느 높은 가격에서 진입을 했기 때문에 그때 수익을 내는 전략을 막 취하다 보면 큰 손실로 많이 이어져요. 그래서 작년에 수익을 거둬서 수익을 실현해야 되는 사람은 누구냐면 18년도, 19년도 이 크립토 겨울에 꾸준히 뭐 비트코인이든 다른 알트코인들을 꾸준히 확보한 사람들 있잖아요. 크립토 겨울에 던지지 않고 꾸준히 확보한 사람들이 20년도, 21년도에 수익을 실현하는 구간이고요. 그 21년도에 막 들어왔는데 그때 수익을 내려고 막 알트 들어가고 무리하게 투자를 한 사람들은 굉장히 큰 리스크하게 투자하는 거예요. 작년에 들어온 사람들은 조금 보수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다음 3년, 4년 뒤에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그때 수익 실현하는 걸 목표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현금 비중도 좀 놔두면서 했어야 되는 거고요. 어쨌건 제가 MVRB 지표가 1.2 정도 되는 구간을 역대적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구간 다 뽑아봤거든요. 2020년도 4월, 2014년도 9월, 2015년도 11월, 2018년도 6월, 2018년도 11월, 2019년도 4월, 2019년도 12월, 그리고 2020년도 3월. 이게 역사적 1.2 구간이었고요. 이 1.2는 그 고점에서 바닥으로 가기 전에 1.2도 있고요. 바닥을 갔다가 그 다음 사이클의 상승을 가기 전 단계 1.2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큰 공통점은 하나는 뭐냐면 어쨌건 간에 1.2 구간에서 적립식 구매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요 1년 내에는 1년 넘어서는 100%다 수익을 다 전환을 해요. 네. 그렇죠? 데이터가? 네. 그러니까 2014년도가 꽤 깊은 이 고리였거든요. 이 18개월 고리였어요. 18개월 동안 이 하락장, 이 바닥, 그러니까 MVRB 지표를 1 미만이 거의 18개월 동안 지속했던 구간이었어요. 저 때는 시장은 뭐 그냥 비트코인 여차하면 없어지는 그런 존재였고 지금 정도의 신뢰가 아닌 거죠. 그래서 좀 더 길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도 1.2 구간에 들어갔으면 맥스 하락률이 제가 알기로는 40% 50% 정도이긴 했는데 그걸 잘 극복하면 그 다음 년부터 바로 수익 전환이 가능했던 거고요. 2014년 9월도 마찬가지죠. 네. 2015년도도 사실 이 비트코인에 대한 신뢰는 개찐또찐이었어요. 그때도 뭐 엄청 안 좋았죠. 근데 얘는 2015년도 11월은 그 바닥을 갔다가 다시 상승으로 가기 바닥 찍고 올라오는 1.2였기 때문에 바로 그냥 6개월 이후에 바로 수익 전환을 해서 쭉 갔는 거고요.
2018년도 6월은 굉장히 비트코인이 그때 2018년도 6월은 하락장의 한 가운데 있었던 일점이었어요. 연초에 비트코인 25,000불 갔다가 연말에 뭐 한 300만 원까지 갔었을 때니까 이때 역시 1.2에 들어갔을 때 1년 2배 나왔네요. 네. 1년 안 넘어가죠. 1년 안 넘어가죠. 수익률들이 전환하는데 2019년도 4월은 어떤 구간이었냐면 이때는 조금 이게 뭐 바로 이렇게 턴어라운드 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 뭐가 있었냐면 요때 1년 시점에 코로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2020년도 3월이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빠르게 수익 전환되다가 코로나 때문에 폭락하는 바람에 여기 1년째 시점에 마이너스 13%, 이건 좀 약간 좀 특이하게 외부 환경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거고, 나머지 뭐 2019년도 12월이나 뭐 이 코로나 3월 이후는 결국 1.2 구간에서 만약에 투자를 시작했었을 때는 어쨌든 간에 1년 이후에는 웬만한 수익이 전환된다라는 거고, 여기서 조금 더 이제 스킬을 발휘를 하면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우리가 스킬을 발휘를 하면 이 구간에서 이제 선물 구매를 하고 꾸준히 하고, 그 중에 일부는 이제 다음 사이클이 이제 올 때쯤에 이 MVRV 지표 3에서 요 구간 있잖아요. 이제는 한 3 넘어가면 굉장히 과열되는 걸 거예요. 3 넘어가면. 3 넘어갈 때 일부 수익을 실현해 가면서 가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네. 그것과 상관없이 뭐 나는 뭐 비트코인은 뭐 5년 10년씩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굳이 저런 스킬 발휘할 필요 없이 그냥 꾸준히 계속 확보하는 게 가장 큰 수익일 것이고, 아직 그 정도의 어떤 이 자산에 대해서 보지 않으시는 분들은 중간중간 저렇게 수익을 실현하면서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그때 MVRV 지표가 되게 보조 지표로서 굉장히 참고가 될 것이다 라는 거고요. 오늘은 뭐 그 말고도 사실은 뭐 퓨얼 멀티플이나 요것도 이제 채굴자 지표거든요. 퓨얼 멀티플 이것도 잘 맞아요. 이런 지표들을 활용해 가지고 해보는 거 괜찮고요. 저희 비트 세이빙 서비스에서는 이걸 이제 상품으로 적용을 할 예정이에요. 뭐냐면은 이렇게 이 보조 지표를 가지고 고점 과매수 구간일 때는 자동적으로 이제 구매 금액을 조금 조정을 해줘요. 그러니까 본인이 예를 들어 10만 원을 설정해 놓더라도 한 뭐 50% 정도, 5만 원이 구매된다든지 자동으로. 그리고 이 바닥권에 있을 때는 구매 금액을 일부러 좀 늘려줘요. 이거를 이제 플렉서블하게 좀 조정을 해주고, 특정 범위 내에서 이 최적의 수치들이 있거든요. 최적의 수치들이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그 데이터들을 좀 이제 우리가 좀 학습을 시켜가지고 최적 수치를 좀 찾아가면서 이런 것들을 해주는 이런 형태의 저금통이 아마 하반기 중에 아마 나올 예정이고요. 그렇게 되면 아마 개인들이 이렇게 그냥 뭐 직접 숫자를 이렇게 조정하면서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편하게 맡길 수 있는 장점이 있지 않을까. 근데 뭐 이런 수치 보면 직접 하실 수 있는 분들 직접 다 해도 되고요. 네. 뭐 힘들면은 이런 서비스 이용해도 되고, 어쨌건 간에 오늘의 요약은 이제 비트코인의 펀더멘털은 아직 건강하다. 그리고 특히 이런 시장일수록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어떤 코인에 투자하는지가 되게 중요한데, 그 어떤 코인으로서 이제 좀 수많은 알트코인들이 있는데 그거의 과거의 어떤 결과들을 다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현재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같은 자산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럼 지금이 구매 시점으로서 적합하냐라는 거에서 보조 지표인 엔비디아 지표를 가지고 1.2 정도가 지금인데, 과거에 1.2였던 지점에서 다 이 수익 시뮬레이션 해봤을 때 이 지금은 무릎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한 1년 정도만 뭐 이렇게 맥시멈 잡더라도 충분히 수익으로 전환할 수 있는 구간이고, 물론 그 뒤에 뭐 운 좋게 큰 사이클을 만나면 훨씬 더 큰 수익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고요. 이렇게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시면 해주셔도 됩니다. 네. 충전이 안 되나?
제가 혼자 떠드는 거 제일 싫어하는데 또 혼자 떠들었네. 너무 날카로운 질문인데요. 야옹이님, 과거처럼 무지막지하게 안 빠진다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음, 음, 네, 저기 뭐죠? 이거는 그 다른 알트코인에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고요. 네, 비트코인에 해당되는 얘기인데, 그럼 과거에 무지막지하게 빠진다는 그 기준이 보통 고점 대비해서 한 75% 정도였어요. 80% 비트코인은. 근데 지금 이미 고점 대비해서 한 50% 정도 빠진 상태이긴 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뭐 미국에서 많이 논의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도 이제 증권형이라는 거 이슈인데, 이것도 비트코인에 있어서는 굉장히 오히려 더 탄탄하게 하는 하나의 적이 될 거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더리움을 비롯해서 상당수의 암호화폐들이 이 증권형이라는 이 이슈 때문에 한동안 되게 맥을 못 출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지부진할 수도 있고. 근데 거기에서 유일하게 조금 자유로운 하나의 코인이 비트코인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저는 결국은 이거는 이 제도화가 되는 과정에서 비트코인은 뭐 여러 가지 조금 그런 부분에서 지금은 좀 낫지 않나라고 좀 생각하는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알트코인은 근데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시장이 이렇게 유동성이 또 축소되고 막 긴축되고 막 그러면요. 기술주들 되게 많이 빠지고 암호화폐 완전 치명적이거든요. 근데 그 암호화폐 중에서 알트코인들이 굉장히 훨씬 더 치명적이긴 해요. 네, 그리고 우리가 뭐 비트코인은 여러 가지 과거 지표들을 통해서 뭐 조금 기다리더라도 이게 우상향하는 기본적인 모델을 좀 가지고 있잖아요. 갖고 기다릴 수 있는데 알트코인은 기다렸다가 아까 이제 제가 여기 데이터 쭉 보여드렸지만 기다렸다가 기다렸다가 한 번 더 빠지는 거죠. 회복이 아니라 기다렸다가 없어지는 경우에 알트코인들이 충분히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어떤 기술적인 단순히 뭐 역량으로 판단하기에는 좀 어렵다. 뭐 우리가 뭐 루나를 보더라도 뭐 작년에 루나를 다 이렇게 뭐 좋다고 할 때는 언제고 또 갑자기 안 되니까 서로 막 공격하긴 하는데 뭐 그런 것도 다 판단할 수 눈을 가졌냐 이런 거죠. 쉽지 않다라는 거고요. 네. 네. 질문 몇 개 더 있었네요. 비트코인 2,100만 개 다 채굴되고 나면 네트워크 유지할 보상 동력이 떨어지는데, 네네네. 이거는 되게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그때 보상은 저거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다 채굴되고 나면, 그러니까 다 채굴된다는 건 사실 아니고 계속 반감기이기 때문에 아주 미세하게 채굴이 되는데요. 나면 이제 네트워크 수수료 있잖아요. 그게 이제 채굴 보상자들의 재원이에요. 채굴자들한테. 그래서 네트워크 유지가 되는 거죠. 현재도 현재도 네트워크 수수료, 우리가 비트코인 전송하면은 네트워크 수수료 내는데 그 수수료가 채굴자들이 가져가거든요. 그럼 채굴자들은 두 개 재원을 얻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채굴 보상이 끝나면 네트워크 수수료만으로도 유지되는 구조가 되는. 그래서 네트워크가 그 이유 때문에 스탑할 이유는 좀 없을 것 같다. 알트코인 90% 빠진 거 그대로 둬야 하는지가 고민이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저도 뭐 저라고 알트코인 90% 빠진 게 없겠습니까? 있는데 어떤 알트코인이 좀 중요한 것 같고요. 어떤 알트코인이 좀 중요한 것 같고 이게 또 자기 자산의 어느 정도 비중인지도 좀 중요한 것 같긴 해요. 네, 이게 뭐 저는 예전부터 계속 누차 말씀드렸었는데
그 뭐 비트코인 이더 한 85% 나머지 한 10에서 15%를 알트 그냥 그 분산해서 이렇게 투자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얘기는 10에서 15%는 그냥 굉장히 하이 리스크에 던진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떨어지더라도 그냥 뭐 웬만하면 가지고 있겠다. 그럴 수 있는 코인들만 투자를 하는 전제를 했기 때문에 저는 좀 가지고 있는 편인데요. 이게 뭐 사람마다 달라가지고 여기 뭐 어떤 게 좋다라고 좀 하기 좀 힘들 것 같네요. 저 경우는 2018년도에 그렇게 빠진 알트들을 다 비트로 바꾸긴 했었어요. 네. 그 솔라나 보류하고 비트에 더 집중할 거. 네. 의진님, 그 비트에 더 집중하는 거는 저는 뭐 예전부터 계속 한결 같아가지고요. 이거는 뭐 당연한 것 같은데요. 솔라나만 투자하고 있다면 당연히 비트이더 쪽 나눠서 투자를 들어가야 하는 게 맞고요. 근데 아마 솔라나도 일부지 않을까요? 유진님? 네. 근데 지금 제가 이제 마지막 차트 이거 보면 이거 설명 안 드렸는데 어, 이거 제가 이해하기 쉬우라고 작년 11월 달에 저희 디자인 통해서 그냥 그려놓은 건데요. 어, 이거 이더리움이에요. 이거 지금 가격 아니고요. 오해하시면 안 되고 작년 11월 한참 이제 가격이 높았을 때 요겁니다. 이때 그 2018년도 고점부터 해서 쭉 그냥 그래프로 표현한 거거든요. 수익률. 이더리움이 그때 1년 만에 한 마이너스 91% 빠졌었고 적립식을 했으면 마이너스 55% 빠졌었어요. 근데 2년 지나도 거의 마이너스 90%였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이게 회복이 돼서 어, 어, 적립식이었다면은 뭐 동기간 동안 16배 정도 났으니까 사실 솔라나가 그렇지 않으라는 법은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이 솔라나라는 이제 하나의 플랫폼이잖아요. 이 솔라나 자체가 아까 이제 비트코인을 봤듯이 강건하냐 이걸 좀 봐야 돼요. 음. 개발자들이 열심히 개발하고 있냐, 참여하고 있냐, 네트워크 트랜잭션 충분하냐 이런 것들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여전히 좀 솔라나는 여러 지금 메인넷 플랫폼 중에서 장기 투자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입니다. 네. 승표님이 BNB 솔과 같은 플랫폼 토큰들이 증권형 토큰 이슈로 인해 규제 걸린다면 이전과 같은 4년 사이클처럼 알트코인 대부분이 사장될 가능성에 대해 트리거를 제고 이거 걸리면 증권형 이슈 나오면요 아마 한동안 기간은 맥 못 출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네. 그 뭐 지금 리플홀더들도 이거 뭐 리플홀더들은 이더리움을 핑계로 해가지고 뭐 증권형이 아닌 이슈들 기대하고 있는데 이더리움도 지금 그런 이제 맥락으로 이제 뭐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요 이슈는 되게 중요한 이슈고요. 중요한 이슈고 그렇습니다. 그 여기에서 유일하게 자유로운 자산이 하나가 있다면 이게 비트코인입니다. 네. 그리고 네. 질문. 네. 그 퓨얼 멀티플도 되게 잘 맞아요. 지금 내가 오늘 하려다가 안 했던 요 지표 있잖아요. 어, 요게 이제 채굴자 지표거든요. 네, 채굴자 지표라서 요거 한번 자료 좀 저희 보시면, 그러니까 이게 맞다는 게 뭐냐면 그 MVRD 말고도 온체인 지표는 거의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있는데 이제 좀 그 과거의 기간을 통틀어서 좀 나름의 검증이 되고 좀 잘 맞느냐 수치들이 이런 관점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런 지표로서 이제 MVR이 잘 맞았던 거고 요 표현 멀티플이라고는 채굴자 지표도 어떤 이제 시장의 과열과 바닥을 좀 판단하기에 꽤 정확도가 있더라라고 해서 뭐 저희 같은 경우도 요 두 가지 지표를 가지고 좀 믹스를 해가지고 조금 더 이런 그 실제 상품에 좀 반영하려는 것도 좀 있고요. 요거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온체인 지표들은 저도 계속 좀 이렇게 학습하고 있는 거라서 제가 미처 발견 못한 것도 있을 수 있어서 최근에는 이제 그거 많이 언급되더라고요. 그 롱텀 홀더들이랑 숏텀 홀더들의 보유량 비중 그 네.
전 자세히 못 봤는데 그것도 꽤 좀 의미가 있는 지표였던 것 같고요. 네. SOPR인가? 그래요. 네, 그러면 시간이 1시간 15분 정도 넘어갔는데요. 네. 어,